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제가 뉴스 볼 때 네. 모르는 게 나와도 뭐 이렇게 당황하거나 하지 않아요. 이거 이번 주 일요일에 발표해뒀다가 물어봐야지 이런 조금만 있으면 생각하거든요. 알게 된다. 그럼요. 제가 별표 쳐놓은 게 있거든요. 네. 바로 시작할게요. 아니, 우리가 매주 금융사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독일에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도이치방크. 네. 도이치방크가 위험한가요? 그러게요. 뭐 금요일의 저주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해외 증시에서 돌아가면서 금융사 불안 얘기가 나오는데 네. 뭐 다들 저희 시간에도 얘기했으니까요. 실리콘밸리뱅크 SVB를 시작으로 지난주엔 저희가 스위스의 크레디트 스위스 얘기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번엔 또 독일의 도이치방크입니다. 무슨 바이러스처럼 미국에서 스위스로 독일로 막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것 맞아요.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도이치방크 사례는 최근에 이제 부도 위험 지수라고 불리는 CDS 프리미엄 네. 이게 갑자기 220bp나 치솟으면서 이 도이치방크의 주가가 급락하고 위기설이 나왔습니다. 이 CDS라고 불리는 거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파생 상품을 저희가 CDS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거의 프리미엄이 높아졌다는 거는 위험이 커져서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가 높아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CDS 프리미엄을 우리가 국가나 해당 기업의 부도 가능성 지수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뭐 이날 독일에서 도이치방크 주가가 CDS 프리미엄이 확 치솟으니까 이거 부도 위험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무려 한 10% 이상 빠졌고요. 도이치방크는 그전에도 주가가 조금 빠지는 상황이어서 네. 사흘 연속 하락하면서 한 달 사이에 도이치방크의 시가총액이 5분의 1 이상 사라진 아이고,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크레디트 스위스처럼 그 다음이 독일의 도이치방크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조금 나왔던 것이죠. 근데 진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네. 도이치방크 내에 숨겨진 부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 드러나 있는 도이치방크의 여러 가지 지표로만 본다라고 하면 제2의 크레디트 스위스가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렇게 보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크레디트 스위스와 다르게 도이치방크는 최근 지속적인 흑자를 내고 있었던 네. 상황이고요. 자금 여력이나 은행 건전성 지표도 꽤 양호합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직원들을 구조조정하면서 사업 구조조정도 좀 했고요. 어느 정도 선제적인 대응을 해놔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들 평가는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만 들으면은 그래도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갑자기 도이치방크 부도 위험 지수가 높아지고 또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된 거죠?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트라우마?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람들이 한 번 경험한 아픈 기억은 잘 잊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이 7년 전의 기억을 좀 되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도이치방크가 리보 금리 담합으로 17억 파운드에 달하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때 이제 너무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다 보니까 그 당시에 도이치방크가 68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 상태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도이치방크가 그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기 1년 전에 발행한 50억 유로 규모의 코코본드가 네. 시장에서 골칫거리로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본 도이치방크가 이 코코본드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수 있겠니? 이런 우려가 생긴 것이죠. 이 걱정이 퍼지니까 도이치방크의 코코본드 가격이 역대 최저치로 그 당시에 떨어졌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코코본드의 금리가 급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채권은 금리 뭐 이렇게 네. 표현하지 않습니까?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금리가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때도 도이치방크발 유럽은행 위기 뭐 이런 얘기가 조금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크레디트 스위스가 매각되는 과정에서 네. 크레디트 스위스가 발행한 코코본드가 모두 상각 처리됐어요. 이 상각 처리됐다는 거는 가격이 제로 휴지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은행들이 발행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은행이 발행한 코코본드까지도 이 불안감이 퍼진 것이죠.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일종의 코코본드 시장에 투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CS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 코코본드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 7년 전에 있었던 도이치방크의 코코본드 사례를 떠올렸고 야 혹시 도이치방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CDS 프리미엄까지 같이 치솟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말씀해주신 트라우마 때문에 이번에 도이치방크가 심하게 흔들린 거네요. 그렇죠.
도이치방크 코코본드 금리가 크게 올라버리니까 이건 이 회사에 대한 불안 신호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CDS의 프리미엄에 이게 다시 반영이 된 거고요. 이걸 보고 주가는 다시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코코본드가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름만 들었을 때는 뭔가 조금 귀엽고 깜찍한 느낌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나오는 이름 중에서 제일 귀여웠던 것 같은데 코코본드가 뭔가요? 본드니까 채권이죠. 그러니까 채권의 일종인데 일반 채권과는 좀 다른 이름이잖아요. 코코본드라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 채권은 이른바 신종 자본증권 중 하나입니다. 신종 자본증권. 네, 좀 어려운데 회계의 기본을 잠깐만 언급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면 자본과 부채를 다 통틀어서 자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채도 능력이 있어야 빌리는 거니까 이것도 자산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어쨌든간 돈이 회사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건전하려면 부채보다는 자본이 많아야죠. 자산 중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회사의 건전성을 따질 때 우리가 이걸 보통 부채 비율, 자산에서 부채하고 자본의 이 비율을 보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자본이 훨씬 많은 회사가 건전하다 이렇게 보는데 은행은 안전성을 볼 때 이보다 조금 더 까다롭게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금이라는 특수한 자산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금은 고객들이 돌려달라면 언제든지 돌려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부채죠. 그렇죠. 근데 은행들은 이 부채를 계속 늘려야 돼요. 예금을 계속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부채로 계산해서 봐버리면 은행들은 예금을 계속 늘리면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안전성이 계속 안 좋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은행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른바 BIS 비율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예금 대비해서 은행의 자본이 얼마냐를 가지고 은행의 안전성을 따지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코코본드로 제가 돌아가 볼게요. 코코본드는 채권의 일종인데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 신종 자본증권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채권이지만 이거 자본으로 인정해 줄게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채권은 부채거든요. 원래. 딱 느낌이 좀 오시죠? 오네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들이 너도 나도 위험해지니까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채권인 듯 채권이 아닌 희한한 상품을 만들어서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불렀고 그 중에 하나가 코코본드. 영어로 정확히 용어를 하면 컨틴젠트 컨버러블 본드, 그래서 조건부 자본증권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요거 그냥 코코본드라고 읽으시는 게 훨씬 편하죠. 어쨌든 우리나라 금융사들도 자본을 확충하는데 이 코코본드 많이 활용했고요. 특히 유럽적 금융사들이 자본 조달을 위해서 이걸 많이 활용했습니다. 일단 제가 1차적으로는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남아있는 궁금증은 왜 같은 채권인데 코코본드는 자본으로 인정해 주는지 그리고 또 이번에 크레디트 스위스가 상각해버리는 게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이것도 한번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코본드는 일반 채권하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특정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발동 요건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상각 처리, 그러니까 없어지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채권은 보통 회사에 뭔 일이 있어도 만기 때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뭐 일종의 원금 보장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예 회사가 파산해 버리면 못 받지만. 근데 코코본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회사가 위험해지면 이거 휴지로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주식으로 바꿔 준다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회사의 위험성을 그대로 반영하거든요. 주가가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채권이라고 보기보다는 주식 같은 특성이 있으니 이걸 자본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또 여기에 2008년 금융위기 때 대형 은행들이 막 쓰러지면서 발생한 문제가 뭐냐면 예금자 보호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사가 파산을 하면 개인도 파산하면 빚잔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자산을 서로 가져가는 순서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건 뭐 선순위다 후순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은행들의 빚잔치 해보니까 투자자들이 먼저고 예금자들은 뒤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자들은 예금자 보호 한도 어쩌고 해서 돈을 대부분 날리게 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은행에 부실이 발생하면 예금과 선순위 채권 투자를 먼저 보호하고 신종 자본증권 같은 거 도입해서, 그러니까 코코본드 같은 거 도입해서 이거에 투자한 사람들은 먼저 휴지 처리해버리겠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이번에 크레디트 스위스도 특정 상황이 돼서 코코본드가 전부 휴지 처리가 된 거다. 맞습니다.
이 말씀 맞을까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CS 사례, 그러니까 크레디트 스위스 사례를 얘기를 해보면 위험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만 파산은 아니고 매각이 돼버렸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네. 어쨌든간 스위스 금융당국은 코코본드가 특정 상황이 됐으니 앞서 말한 대로 상각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다 상각 처리해버렸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은 못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가 투자한 돈을. 근데 다만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코코본드는 주식보다는 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망가지고 아까 빚잔치 할 때 네. 주식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돈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매각돼 버렸잖아요. 매각이 되니까 주식 투자자들은 살았어요. 어쨌든간 UBS 은행으로 주식을 바꿔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은 나중에 주식이 오를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원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손실은 봤지만 돈을 챙겼단 말이죠. 근데 채권 투자자, 코코본드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법적으로 우리가 선순위인데 우리는 돈을 다 날리고 주식은 어떻게 돈을 건질 수 있니?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이게 매각은 이루어졌지만 나중에 소송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해버린 거네요. 네. 근데 야 이렇게 위험한 거 그럼 누가 투자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네. 코코본드는 설마 은행이 파산하겠어?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대형 은행들이 코코본드 발행하면 위험을 반영해서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상품 중에 하나예요. 아이고, 지금 청취자님께서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5281번님 우리나라 은행은 안전할까요? 정말 걱정입니다 하셨는데 저도 이거 들으면서 네. 내 돈은 괜찮나? 이 생각했거든요. 괜찮을까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우리나라 좀 많이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좀 나오는데 실제로 좀 올려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로 전이되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너무 네.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각국의 큰 은행들 흔들리기 시작하면 바로 달라들어서 다 해결해 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나라도 어떤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생되는 신호가 나오면 당국이랑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은행이 흔들리면 사회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 장본인이죠. 권도영 씨 체포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 피해자들 어떻게 되나요? 이거 변호사님들께 물어봐야 될 어떻게 되나요, 내용인 것 진짜? 같은데. 저도 뉴스 통해서 봤는데 몬테네그로 그곳에서 권도영 씨 잡히셨다고.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중요한 게 전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이제 권도영 씨를 어디서 수사하고 어디서 처벌하느냐에 좀 우리가 관심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피해자가 워낙 많아서 네. 뭐 우리나라에도 뭐 20만 명이 피해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요. 사기 규모가 51조 원이나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권 씨를 어디서 처벌하느냐, 재판을 어디서 받느냐 이거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증권관련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그 어디서 처벌과 재판을 어디서 받느냐. 네. 이 어디서가 중요한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권 씨 넘겨달라 송환 요청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제법상으로 체포한 나라가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어디서 처벌하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각국의 관련법들에 의해서 처벌의 강도도 다르고 피해자의 보상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나라에서 처벌해야 우리나라의 피해자들에게 먼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상 순서에서도 아무래도 자국의 피해자들을 우선할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우리나라 피해자들을 더 보호한다라는 차원이라고 하면 권도영 씨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권도영 씨를 인계받아서 법적인 처벌로 들어가면 얼마나 강하게 처벌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는 또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증권관련법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경제사범에 대해서 좀 처벌 수위가 낮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기이고 경제사범이긴 하지만 이 사람을 처벌했을 때 그 처벌의 수위가 높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남고요. 그다음에 법이라는 게 좀 웃겨서 근거가 없다면 또 처벌을 못합니다. 네. 근데 앞서 이제 증권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처벌할 근거법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자본시장법,
그러니까 증권으로 봐오지 않았거든요. 네. 금융당국도 계속해서 이건 금융상품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줬고 워낙 시장이 커지니까 그래도 우리가 조금 살펴보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 금융상품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권도영 씨가 들어온다 한들 법적으로 처벌을 할 때 이걸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어겼다. 그러니까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 정도의 처벌을 하겠다가 될지가 약간 의문인 거죠. 잘못은 똑같은 잘못인데 이게 어디서 또 처벌을 받느냐에 따라서 네. 강도가 달라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피해자 입장으로 들었을 때는 굉장히 화나는 부분이 되지 그럼요. 않을까. 네. 근데 한창 국회에서 가상자산법안과 관련해서 옥신각신 했었잖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시장이 커지고 뭐 또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이 많이 시세가 떨어지기도 했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게 법으로 규정하고 증권시장의 상품이다 아니다의 논란은 있지만 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좀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관련법도 나오고 뭐 논의도 있었지만 이게 이제 법안이 만들어지거나 아직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벌 근거법이 없어서 뭐 조금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청취자분도 유튜브에 밥김님 미국으로 보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신 게 결국에는 미국은 지금 가상자산을 증권거래로 봐줍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굉장히 강도 높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도 미국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본시장법 근거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오면 어떤 카테고리로 이걸 처벌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아하.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보니까 최근 외신 보도에 권도영 씨가 미국의 한 투자 회사랑 공모해서 시세 조작도 했다는 내용이 그러니까요.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세 조작까지 있었다 그러면 이건 처벌 강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세기의 관심거리, 그러니까 세계가 전부 주목하는 워낙 사기 범위가 컸기 때문에. 그렇죠. 또 피해자도 많고 네. 액도 크기 때문에 일단 권 씨는 체포됐지만 20만 피해자들의 기다림과 눈물은 한동안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뉴스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주말에 만나는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